술집 언니 아니세요? 짧고도 독한 문장이 군문 앞 공기를 갈라냈다. 위병소의 철문에 걸린 녹색 페인트가 아직 아침 햇빛을 머금고 빛나던 순간 그 말은 금속성 울림처럼 모두의 귀에 꽂혔다. 마치 총성이 울린 듯 공기가 멈췄다. 군가족 초청면회가 있는 날 707 특임단 위병소 앞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아이들 각자 도시락을 들고 오거나 사진기를 들고 아들의 얼굴을 담기 위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윤서진이었다. SUV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단정하면서도 눈에 띄는 자줏빛 재킷, 빛을 반사하는 힐, 곧게 뻗은 자세. 흔히들 생각하는 군면에 오는 가족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는 군문 앞이 아니라 학술 포럼이나 기업 회의실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세련됨이 박중령의 눈에는 불편한 도발처럼 비쳤다. 그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물었다. 출입 목적이 뭡니까? 서진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재민 입영면회 왔습니다. 가족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끝난 순간 박중령의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흩었다. 그리고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이어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옵니까? 술집 언니 아니세요? 순간 공기가 찢겼다. 주변에 서 있던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다. 헌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이 아이의 귀를 막으며 황급히 뒤돌기도 했다. 서진의 귓가에도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겉은 잔잔하지만 안쪽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내가 물러나면 조카가 무너진다. 오늘 이 모욕을 삼키면 앞으로 아이는 매일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저 여자 진짜 술집 다니는 사람 아니야? 군대에서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은 언제나 빠르게 번지고 위병소라는 좁은 공간은 그 소문을 증폭시켰다. 박중령은 상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더 기세를 올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다. 아무나 들어와서 기강을 흐려선 곤란하지. 당신 같은 사람은 특히 안 돼.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군의 권위를 빌미로 한 억압, 그리고 상대를 짓밟으며 스스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행위였다. 조카의 명예까지도 깎아내리는 칼날이었다. 서진의 눈동자가 그 순간 번뜩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집중되었다. 버튼이 눌리고 신호음이 이어졌다. 응,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야말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중령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전화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긴 군대예요. 군 기강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서진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관통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헌병들이 눈치를 보며 미묘하게 움직였고 면회를 기다리던 가족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여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박중령은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도화선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상대를 얕잡아 보고 있었다. 서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굴복의 미소도 아니었다. 오만한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확신의 미소였다. 짧은 신호음이 끊기고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헌병들이 자세를 고쳐 잡고 몇몇은 본능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다. 줄 서 있던 가족들조차 긴장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정말 술집 언니일까? 아니면 군 전체를 뒤흔들 권력과 연결된 인물일까? 모두의 시선은 서진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날 위병소 앞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모욕 사건을 넘어 군 내부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가게 될 운명이었다. 위병소 앞에서 박중령의 모욕적인 말이 터져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충격은 서진의 일상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욕으로 끝날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라디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중령의 그 말만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술집 언니. 그 말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나 복장을 비하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위치,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조카의 자존심까지 송두리째 짓밟는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조카 이재민의 동료 훈련병이 몰래
휴대폰을 통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유병소에서 난리 났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1시간 뒤 같은 이야기가 다른 훈련병의 입을 통해 또 다른 가족에게 전해졌다. 입소문은 부대 담장을 넘었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707 유병소 앞에서 술집 언니 사건 터짐 크크. 짧은 문장이었지만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다. 진짜 술집 언니 맞대. 그런 사람을 면회 오게 하다니. 군 기강이 무너졌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업가래. 정체가 뭐냐? 서진은 그 글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곧 그녀에게도 다가왔다. 점심 약속 자리에서 지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군부대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은근한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짧게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속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사이 소문은 스스로 살아 움직였다. 재민에게도 그 여파는 곧장 닥쳐왔다. 훈련장에서 그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떤 이는 연민을 담아 바라봤고 또 어떤 이는 조롱 섞인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밤 점호 후 몇몇은 속삭였다. 너네 고모 술집 다닌다며? 재민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상급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괜한 말 한마디가 자신을 더 공경에 빠뜨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재민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군대의 하루는 길고 그 긴 하루가 끝나면 고요가 찾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박중령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술집 언니. 단 두 단어가 그토록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그는 억울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두려웠다. 군대라는 곳에서 상관의 말은 곧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을 정의해버린다. 반면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도 넘게 그날 장면을 되새겼다. 군문 앞의 차가운 공기, 병사들의 떨리는 시선, 그리고 박중령의 손짓. 그녀는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휴대폰을 꼭 쥐었다. 아직 그 통화의 후폭풍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권위주의와 부패의 구조를 드러내는 전쟁이 될 것임을.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다. 몇몇 언론이 군 면회 중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내용은 모호했지만 이미 댓글에는 술집 언니라는 표현이 그대로 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군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흘러나온 말은 사실처럼 포장되어 퍼졌다. 서진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친한 친구, 회사 동료, 심지어 오래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대체 무슨 일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의 명예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조카가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재민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애가 전화를 못해서 직접 확인도 못하고 부대에서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다잖니? 재민이가 괜찮을까? 애가 혹시 왕따라도 당하는 거 아냐? 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깨에 놓인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반드시 바로잡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의 손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 손끝에서 아직도 위병소 앞의 공기와 박중령의 비웃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다. 단순한 사과 따위로 끝낼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군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드러나야 한다. 자신과 조카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용한 집 안, 창밖에서 불빛이 깜박였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아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 내일 꼭 만나야겠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일상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군이라는 조직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밖에서는 그 안의 사정을 알 수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제대로 말할 수 없다. 서진은 바로 그 성벽 앞에 서 있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진은 군 내부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먼저는 예전 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장교들을 찾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작전을 기획하고 회의석상에서 토론을 나누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순간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서진 씨, 미안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개입할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야.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는 것 같아. 괜히 나까지 연루되면 곤란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누구도 박중령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분위기만이 강하게 전해졌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박중령 개인의 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그녀는 정식으로 군 헌병대 민원 씨를 찾았다. 사건을 설명하고 자신이 모욕당한 사실을 진술했지만 담당 장교의 태도는 형식적이었다. 민간인 모욕 발언건으로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군 내부 인사 문제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사 진행 상황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민간인께서는 별도로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괜히 더 나서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접수증을 받아들고도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다. 마치 종이 한 장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찢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조카 재민에게도 상황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부대 내에서는 사건이 공공연한 뒷담화로 변해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옆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그 술집 고모래. 그러니까 저 녀석도 기강이 안 잡히는 거지. 말끝마다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재민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령에 따르고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상급자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평소에는 단순한 실수쯤은 눈 감아주던 중대장이 이제는 사소한 행동까지 꼬투리를 잡았다. 점호 시간에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호통이 날아왔다. 재민은 알 수 있었다. 중대장조차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그는 침낭 속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고모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인했던 고모가 부당한 모욕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밖에서 서진은 또 다른 벽을 마주했다. 사건을 기사화하려는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지만 기자는 곧 고개를 저었다. 저도 취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 관련 사건은 위에서 막아버리면 기사 하나 못 나갑니다. 군 출입 기자단 자체가 눈치를 보는 분위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저희 회사까지 곤란해집니다. 언론마저도 입을 닫고 있었다. 서진은 그날 밤 집에서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 자신은 여전히 단정했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다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전화기는 잠잠했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재단하고 있었다. 인터넷 댓글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술집 언니처럼 입고 간 게 잘못이지. 군대 기강 해친 건 맞잖아. 저런 친척 두면 군 생활 망한다.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와 서진의 마음을 찔렀다. 사람들은 본질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았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며칠 후 재민에게서 몰래 온 짧은 편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고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냥 다 잊고 지내셔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두 손을 떨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 글씨체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고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려는 조카의 고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답장을 쓰려 했지만 종이는 금세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바닥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군 내부의 보호막은 철벽 같았고 언론은 침묵했으며 조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벽은 단단했고 그 벽은 오히려 그녀를 짓눌렀다. 밤늦게 불 꺼진 집 안에서 서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 멈췄다. 김태훈.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과거 한 사건에서 잠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저와 제 조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녀는 무너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바닥까지 내려온 지금, 이제는 올라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카페.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내부는 은은한 조명에 젖어 있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머그잔을 감싸쥔 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이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싸움을 이어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과연 자신을 도와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거리를 두며 외면할까? 문이 열리고 긴 우산을 접는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정장 차림에 피곤이 묻은 얼굴이었다. 그는 서진을 발견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윤서진 씨, 오랜만입니다. 김태훈. 전직 군법무관 출신으로 지금은 군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군 시절 그는 원칙주의자로 불렸다. 상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규정과 법을 지키려 했던 인물. 그 때문에 승진에서는 늘 밀려났지만 그가 맡은 사건들은 늘 정의로운 판결로 회자되곤 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이렇게 갑자기 불렀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박중령의 조롱, 주변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이후 쏟아진 소문과 언론의 왜곡까지. 말을 이어가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하나의 장면을 더 선명하게 전하려는 듯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태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손끝이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군대 안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권력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거죠. 문제는 그게 구조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헌병대에 민원 넣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론도 다 막혔고요. 김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게 말했다. 윤서진 씨, 이건 단순한 모욕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군 내부의 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사건 자체를 덮으려 들 테니까요. 서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제 명예는 짓밟혔고 제 조카는 군 안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이 인생도 끝날 거예요.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태우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오래전 군 법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한 여군 장교가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법정에 서던 순간을 목격했다. 모두가 두려워 침묵했지만 그녀만은 끝내 증언을 했다. 김태우는 그 사건을 변호하면서 정의가 패배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증거라면 제가 직접 들은 말, 현장에 있던 가족들의 증언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은 그건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치부할 겁니다. 녹취록, CCTV, 내부 문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내죠. 무엇이든. 김태우는 노트를 꺼내 몇 가지를 적었다. 우선 당시 위병소 CCTV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장면이 녹화돼 있다면 결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접근 권한이에요. 저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군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서진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권력 남용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자 조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날 밤 카페에서 나와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오래간만에 숨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벽은 높았다. 하지만 옆에 함께 싸울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켜진 듯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숨겨온 모든 걸 끌어내겠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김태훈이 적어준 메모 한 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증거 확보 CCTV 녹취 내부 문서 증언. 그 메모는 마치 전쟁 계획서 같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법과 원칙을 무기로 삼을 동맹이 있었다. 김태훈과의 만남 이후 서진의 발걸음은 한결 빨라졌다. 더 이상 단순히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태훈이 건네준 작은 메모가 있었다. 증거 확보 CCTV 녹취 내부 문서 증언. 짧은 네 줄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한 작전 계획서였다. 첫 번째 목표는 CCTV였다. 위병소는 군의 출입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보안 카메라가 항상 작동한다. 사건 당시의 화면이 남아있다면 박중령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접근 권한은 군 내부 관계자에게만 주어졌다. 외부인이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김태우는 과거 법무관 시절 알던 후배를 떠올렸다. 현재 707부대 감찰실에서 근무 중인 장교였다. 그는 서진과 함께 비밀리에 약속을 잡았다.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식당,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만났다. 후배 장교는 긴장한 얼굴로 김태훈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이 일 위험합니다. CCTV 영상은 이미 열람 제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남아있긴 한가? 네. 서버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꺼내드릴 순 없어요. 다만 위치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 건넸다. 부대 내부 서버실의 암호화 시간대였다. 서진은 그 쪽지를 손에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는 녹취였다. 서진은 박중령이 같은 태도로 다른 이들에게도 막말을 했을 거라 직감했다. 그 순간을 포착해 녹음한다면 단순한 우발적 실언이 아니라 반복된 갑질로 입증할 수 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카 면회를 가장해 다시 부대를 찾았다. 물론 공식 면회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위병소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있었다. 서진은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일부러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지난번 일로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네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거만했다. 사과라니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민간인이 군대에 와서 기강을 흐려놓고도 내가 그냥 넘어가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녹음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다. 서진은 짧게 미소 지었다. 이번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끌어내려는 듯 침착하게 맞받아쳤다. 그럼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박중령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군대를 뭘로 보는 거요? 이런 데를 아무나 드나드는 줄 아시오? 그 순간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몇몇은 서진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공기 자체가 증거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는 집단적 암묵이 그 안에 있었다. 세 번째 목표는 내부 문서였다. 김태우는 부대 자금 운용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중령이 단순히 막말을 일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병사복지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었다. 만약 이것까지 드러난다면 단순한 모욕 사건은 구조적 부패로 확대될 수 있었다. 김태우는 서진과 함께 군 출신 지인을 통해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특임단 복지자금 지출 내역이라는 제목이었고 항목 몇 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간부 회식비 1200만 원, 특정 물품 구입 800만 원. 하지만 정작 병사들의 생활관 환경 개선 예산은 0으로 기록돼 있었다. 서진은 그 문서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카를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다. 마지막 목표는 증언이었다. 서진은 위병소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다. 괜히 군이랑 엮이기 싫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몇몇은 서진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한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그때 들었어요. 그 장교가 술집 언니라고 한 거. 우리 아들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겁이 나서 말 못했어요. 그녀는 결국 증언을 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 손을 꼭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수집한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녹취 파일, CCTV 위치 정보, 문서 복사본, 그리고 증언을 약속한 이들의 명단.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퍼즐 같았다.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완성된다면 군 내부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날 것이었다. 김태훈이 말했다. 이제 선전포고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한 모욕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 증거들은 그들의 구조적 부패와 갑질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요.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벽을 증거로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내용 증명 공식 고발장 법정. 늦은 밤 서진의 아파트 거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녹취록이 인쇄된 종이, 복지자금 내역서 사본, 그리고 증언에 동의한 가족들의 연락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김태훈이 직접 작성한 문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굵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식 고발장 박중령 외 관련자, 직권남용 및 예산 유용 혐의. 서진은 그 문서를 읽으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수많은 벽에 가로막혀 숨조차 쉽지 않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태우는 펜을 들어 몇 줄을 수정하며 말했다. 이제 후퇴는 없습니다. 이 고발장을 군검찰과 합참감찰실에 동시에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해야죠. 단순히 모욕 사건으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적 비리를 함께 다루라고 말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들이 덮으려 하면 덮을수록 더 크게 세상에 알릴 겁니다. 며칠 뒤 군사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서진의 심장은 요동쳤다. 작은 도장이었지만 그것은 권위주의의 성벽을 향해 던진 첫 돌멩이였다. 그 소식은 곧 부대 안에 퍼졌다. 박중령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민간인이 감히 군을 상대로, 감히 나를 상대로 고발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도 숨어 있었다. 이미 CCTV와 녹취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이협적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죠. 더 나가면 당신도 조카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협박으로 저를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곧 결심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웠다. 며칠 후 공식적인 첫 공판이 열렸다. 군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증인석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박중영이 군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검찰 측이 첫 번째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법정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술집 언니 아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옵니까?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몇몇 군 장교들이 얼굴을 찌푸렸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다. 이어 CCTV 영상 일부가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박중영이 손가락질하며 서진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장면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표정, 그의 제스처, 그리고 그 순간 주위 군인들의 굳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다. 박중영의 변호인은 애써 변명했다. 단순한 상황 오해였습니다. 부대 기강 유지를 위한 언행일 뿐 개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자금 지출 내역에 1200만 원 회식비라니. 정작 병사들의 생활관 환경 개선 예산은 0원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단순한 모욕 사건에서 구조적 부패 사건으로 무게가 이동한 것이다. 서진은 방청석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박중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에도 그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끝마다 떨림이 배어 있었다.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겁니다. 허위 주장은 멈추십시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제 판이 바뀌었음을. 공판이 끝난 뒤 서진과 김태우는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동안 침묵하던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윤서진 씨,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끝까지 갑니다. 제 명예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날 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707특임단 장교, 모욕 발언 및 복지자금 유용 의혹, 민간인 여성의 증언, 법정서 공개되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서진의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싸움은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이제 본격적인 격돌이 다가오고 있음을. 군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박중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난 공판에서 이미 녹취와 CCTV가 공개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우발적 발언, 기강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논리를 반복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김태우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재판부께 제출할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군검찰관이 USB를 재생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부대 회식 장면이었다. 흐릿하지만 명확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박중영이 부하 장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병사들 복지비. 그 돈은 원래 윗사람들 쓰라고 있는 거야. 애들 생활관에 돈 들이면 뭐가 달라져. 차라리 우리끼리 쓰는 게 낫지.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몇몇 방청객은 입을 틀어막았고 기자들의 폐는 동시에 움직였다. 그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비리의 고백이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피고인, 지금 영상 속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박중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인정과 다름없었다. 이어 또 다른 증거가 공개됐다. 부대 회계 담당 장교가 비공식적으로 남긴 메모였다. 거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복지자금 1200만 원 간부 회식, 지원금 800만 원 개인 용품 구입, 병사 생활관 개선 집행 보류. 메모를 제출한 장교는 증언대에 올라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빼돌려졌고 문제 제기할 때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청석은 고요했다. 모두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중영은 마침내 소리쳤다. 그건 다 관행이야. 윗사람들 다 그렇게 해왔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 순간 판사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다. 피고인의 말은 곧 상급 지휘관들까지 연루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박중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상관들, 심지어 부대 지휘 라인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었다. 김태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제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한 장교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제 의뢰인 윤서진 씨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병사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서진은 증인석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박중령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울분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최종 변론을 정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박중령은 직권남용, 모욕, 복지자금 유용 혐의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상급 지휘관의 연루 여부는 별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군 검찰의 구속 수사에 회부합니다. 법정 안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를 찢을듯 움직였고 방청석의 가족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박중령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군 헌병이 곧바로 양팔을 붙잡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 그렇게 해왔어. 왜 나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헌병이 그를 끌어내는 순간 서진은 마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권력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운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전했다. 707 특임단 박중령 구속 조직적 부패 의혹 수사 확대, 군 내부 비리 폭로 합참 차장 긴급 대책 지시, 그리고 그 모든 기사 한 귀퉁이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진, 군 권위주의에 맞선 민간인 여성.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술집 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금을 낸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아직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합참의장의 결단, 그리고 군 전체의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박중령이 헌병에 의해 끌려나간 그날 저녁 군 내부는 경랑에 휩싸였다. 언론은 밤새도록 속보를 이어갔고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 속에 군을 바라봤다. 단순한 모욕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조직적 비리, 권위주의, 성차별 문제로까지 번지자 청와대와 국방부까지 나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대 위에는 합참의장 이현석 대장이 서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4개의 별, 그리고 그의 고든 자세는 한순간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국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윤서진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군이 지켜야 할 국민의 존엄을 훼손한 것,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지휘부에 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술렁였다. 합참의장이 직접 민간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은 전례가 드물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화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현석 대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군 내부의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권위주의와 갑질, 그리고 부패는 우리 군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견장을 가득 메운 침묵은 곧 뜨거운 박수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박수는 국민을 향한 다짐이자 내부를 향한 경고였다. 윤서진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합참의장은 직접 서진을 불러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다. 수행원들이 자리를 물리고 두 사람만 남자 그는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다. 윤서진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제 조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었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짐일지도 모릅니다. 합참의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장군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은 반성을 담고 있었다. 며칠 뒤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발표됐다.
전 장교를 대상으로 한 인성 리더십 재교육, 군복지 예산의 투명 관리 시스템 도입, 성인지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 정군 확대, 민간인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감찰기구 설치, 군의 역사의 길이 남을 변화를 약속한 그 문건의 한 줄. 한 줄에는 서진이 흘린 눈물과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서진의 조카 이재민 일병은 어느새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거 선임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가 자리했다. 그는 매일 훈련에 몰두하며 스스로의 길을 다졌다. 더 이상 문제 병사라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다. 어느 날 면회실에서 조카와 마주 앉은 서진은 조용히 물었다. 재민야, 힘들진 않니? 아니요, 고모. 이제는 정말 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언젠가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서진은 그 눈빛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가 군에서 배웠던 책임감과 명예,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각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 하지만 잊지 마라. 진짜 군인은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와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이란 걸. 그 순간 재민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렀다. 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은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았다. 군 인권자문위원 위촉식. 그녀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위촉식장에서 합참의장은 정중히 위촉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외부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군은 국민의 것이니까요. 서진은 위촉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군이 국민을 지킨다면 국민도 군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이 서로가 살아가는 길이겠지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보도됐다. 강단에 선 윤서진의 모습, 그 뒤에 적힌 문구. 군의 명예는 국민의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다짐이 되었고 수많은 군인과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술집 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밝힌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조카 재민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고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당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서진은 위병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증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